역설의 미학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란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 한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이 향하는 땅에 70년 전 미국이 직접 심어준 기술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 그리고 그 씨앗을 심은 자와 그 씨앗을 키운 자가 지금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다면,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 두 나라는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친밀한 동맹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원자력 기술을 가르쳐줬고 최신 무기를 팔았으며, 이란의 국왕을 미국의 심장부 백악관으로 초대해 국빈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친구가 심어준 기술로 만든 핵을 향해 미국의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도 증오도 아닌 단 하나의 진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석유 한 방울, 달러 한 장, 그리고 중동의 패권. 이 세 가지를 둘러싼 70년간의 거대한 비즈니스 드라마가 지금 최후의 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막의 대가는 놀랍게도 여러분의 지갑이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여러분의 카드값이 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의 수출 경제가 흔들립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여러분이 모아놓은 달러 예금의 가치가 흔들립니다. 이 전쟁은 저 먼 중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왜 이란을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은 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를 악의 축이라 불러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란은 왜 자신에게 문명의 혜택을 가져다준 나라를 대사탄 그레이트 세이턴이라 저주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산막 9장에 걸쳐 가장 친했던 두 나라가 어떻게 서로의 목을 겨누게 되었는지, 그 비극적이고도 치밀한 70년의 역사를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으니까요. 그 첫 번째 장을 열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란이 왜 핵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 답은 놀랍게도 미국의 선물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젤막 미럴의 시대 사자와 독수리의 동맹. 1장. 아톰 포 피스 축복이 저주로. 1953년 12월 8일 유엔 총회장에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섰습니다. 그는 그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역설적인 선언 중 하나를 쏟아냈습니다. 핵의 불꽃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쓰자. 원자력의 혜택을 인류 전체와 나누자. 이름하여 아톰 포 피스,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 냉전의 한복판에서 미국이 내놓은 이 구상은 표면적으로는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소련입니다. 당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 대국이 핵무기를 앞세워 대치하는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은 중동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소련의 영향권에서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막이로 선택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소련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풍부한 석유를 가진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미국의 눈에 이란은 완벽한 대리인이었습니다. 1957년 미국과 이란은 공식적으로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967년 미국은 이란 테헤란 대학의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합니다. 무기급 우라늄 5kg과 함께요. 이란에 처음으로 핵 연료가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1974년 팔라비 국왕샤는 20년 안에 이란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시 이란의 목표는 핵발전소 23기 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앞다투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됐으니까요. 1974년 당시 이란의 핵발전 관련 투자 규모는 무려 수백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핵발전 기업들은 이란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봤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것을 묵인했고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소련을 막아주는 우방이었고 석유 달러를 미국에 쏟아붓는 최고의 고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팔라비 국왕이 핵 개발 의지를 밝혔을 때 미국은 이를 반대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지했습니다. 당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즈펠드와 훗날 부통령이 되는 딕 체니도 이 협력에 관여했습니다. 이 이름들, 나중에 이란의 핵 협상을 강요하고 이라크 전쟁을 밀어붙이는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수 있을까요? 미국이 이란에 심어준 핵의 씨앗은 훗날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새 정권은 처음에는 핵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을 거치며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가중되며 이란은 다시 핵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라크가 감히 우리를 공격했을까? 미국이 감히 우리를 제재했을까? 그 생각의 끝에 오늘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기술적 토대의 일부는 아이러니하게도 70년 전 미국이 손수 가져다 준 것들입니다. 미국은 자기 손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자에서 나온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핵 기술만 선물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훨씬 더 충격적인 선물을 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암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 장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2장. 검은 황금의 배신 모사데크의 추락과 CIA의 쿠데타. 1951년 4월 28일. 이란 의회는 역사적인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 이란의 석유를 국유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모하마드 모사데크, 이란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총리였습니다. 모사데크는 말했습니다. 이란의 석유는 이란 국민의 것이다. 왜 영국이 우리 땅에서 나는 기름을 가져가야 하는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이란의 석유는 당시 영국의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지금의 BP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수익 배분 구조는 이란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했습니다. 영국이 가져가는 돈은 이란이 받는 것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모사데크는 석유를 국유화하고 외국 자본을 몰아냈습니다. 영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보이콧하고 국제사회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모사데크는 물러서지 않았고 이란 국민들은 그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미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 트루먼 행정부는 중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1953년 아이젠하워가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CIA의 앨런 덜레스와 영국 MI6가 손을 잡고 극비 작전을 가동합니다. 작전명 아작스, 영국 측 명칭은 부트였습니다. 작전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모사데크를 몰아내고 팔라비 국왕을 복위시키는 것. 방법은 쿠데타였습니다. CIA는 이란 내부의 군 장성들을 매수했습니다. 시장의 폭력배들에게 돈을 뿌려 반정부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이란 신문들의 모사데크를 공산주의자로 모는 허위 기사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8월 19일 친왕파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모사데크는 체포됐고 팔라비 국왕이 왕자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의 지도자를 축출한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외치던 미국이 돈과 기름을 위해 민주주의를 암살한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란인들의 가슴 속에 남긴 상처는 단순한 정치적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속 깊이 새겨진 불신, 미국은 결코 우리의 편이 아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의 석유를 원할 뿐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훗날 1979년
이슬람 혁명 세력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을 때 그들이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사관의 문서들을 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953년 쿠데타에 미국이 직접 개입한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제 확인된 증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2013년 미국의 국가안보국은 이 쿠데타에 대한 기밀 문서를 공식 해제했습니다. 문서에는 CIA가 이 작전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60년이 지나서야 나온 공식 인정. 하지만 이란인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70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역사는 때로 놀라울 만큼 단순한 교훈을 남깁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돈 때문에 짓밟는 순간 그 나라의 마음을 영원히 잃는다는 것. 미국은 그 교훈을 이란에서 배웠지만 끝내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쿠데타로 복위한 팔라비 국왕. 그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이란을 중동의 쇼케이스로 만들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폭발 직전에 화산이 숨죽이며 끓고 있었습니다. 3장. 백색혁명과 팔라비의 사치 화려한 무대 뒤의 분노. 1971년 10월 12일 이란 남부의 고대 도시 페르세폴리스. 팔라비 국왕은 이란 제국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축제를 열었습니다. 세계 69개국의 왕족과 국가 원수들이 초청됐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식재료로 차린 연회. 파리의 디자이너가 만든 텐트촌. 마세라티와 롤스로이스가 사막을 누볐습니다. 축제 비용은 당시 돈으로 최소 1억 달러. 일부 추산으로는 3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 당시 이란 전체 교육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 축제를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광경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팔라비 국왕이 추진한 근대화 정책, 이른바 백색혁명 화이트 레볼루션은 표면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1963년 시작된 이 정책은 여성 참정권, 토지개혁, 문맹퇴치 운동 등을 포함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언론은 이를 칭송했습니다. 중동의 현대화 모델이라고요. 하지만 실제 이란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첫째, 토지개혁의 수혜자는 대지주들과 농민 일부였지만 도시로 밀려온 농촌 인구는 빈민계층이 되었습니다. 테헤란 외곽에는 거대한 슬럼가가 형성됐습니다. 둘째, 경제성장의 과실은 왕족과 일부 엘리트 계층, 그리고 외국 기업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란 석유 수익의 상당 부분은 다시 미국과 영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무기 구매 명목으로. 셋째, 팔라비 국왕은 비밀 경찰 사바크를 운영했습니다. CIA가 훈련시킨 이 조직은 반정부 인사들을 감시하고 체포하고 고문했습니다. 이란 내 정치적 반대 의견은 철저히 억압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미국은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인했습니다. 이란이 소련을 막아주는 방패이고 이란에서 석유가 계속 흘러나오는 한 미국은 팔라비의 독재를 안정이라 불렀습니다. 1977년 12월 31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테헤란을 방문해 팔라비 국왕과 함께 신년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란을 가리켜 역동적인 지도력 덕에 안정의 섬이 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정의 섬은 불과 1년 2개월 뒤 혁명의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슬람 성직자 르올라 호메이니는 국의 망명지 이라크 나중엔 프랑스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강렬했습니다. 팔라비는 미국의 꼭두각시다. 이슬람의 가치를 팔아먹는 배신자다. 미국 자본주의는 이란을 착취하는 악마다. 이 메시지는 카세트 테이프에 담겨 이란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빈민가의 노동자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전통시장의 상인들에게. 1978년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한 번 결정적인 오판을 합니다. 이 시위는 잠시 후 가라앉을 것이다. 샤국 왕릉 건재하다. 미국의 이란 전문가들, CIA의 분석가들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979년 1월 16일 팔라비 국왕이 이란을 떠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출국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주 뒤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귀국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그를 환영했습니다. 미국의 안정의 섬은 순식간에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3장의 마지막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미국은 왜 이 폭발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돌아왔습니다. 1979년 신의 분노가 달러를 덮쳤습니다. 제2막 혁명과 악연 뒤바뀐 운명의 소용돌이. 4장 1979년 신의 분노가 달러를 덮치다 제2차 오일 쇼크의 진실. 1979년 봄 미국의 주유소 앞에 수백 미터의 차량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일부 주유소는 짝수 번호판은 짝수날, 홀수 번호판은 홀수날에만 주유를 허용하는 홀짝제를 도입했습니다. 기름값은 불과 1년 새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란에서 발생한 혁명이 미국 시민들의 일상을 이렇게 뒤흔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970년대 중반, 이란은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이었습니다. 하루 약 6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해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명 과정에서 이란의 석유 생산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파업과 사보타주로 생산시설이 마비됐고 이란 석유 수출은 거의 중단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석유 공급의 8%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석유값은 폭등했습니다. 1978년 초 배럴당 약 13달러였던 유가는 1980년 4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70년대 초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2차 오일 쇼크 1979입니다. 하지만 이 충격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달러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했습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그 이후 달러의 가치를 지탱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과 무엇보다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한다는 국제적 관행이었습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이란의 팔라비 정권은 이 시스템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이란 석유는 달러로 팔리고 그 달러는 다시 미국 무기 구입에 쓰였습니다. 완벽한 순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혁명 정부가 들어서자 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메이니 정권은 미국을 대사탄이라 부르며 서방 경제 시스템 전체를 이슬람적 관점에서 부정했습니다. 이란이 석유 결제를 달러 외의 통화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경악했습니다. 이란의 혁명은 단순히 우방 하나를 잇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달러 패권, 중동 석유 지배권, 소련 봉쇄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였습니다. 카터는 1980년 1월 이른바 카터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페르시아만에 대한 외부 세력의 통제 시도는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격퇴할 것이다. 이것이 이후 40여 년간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1979년의 교훈은 하나였습니다. 석유가 흔들리면 달러가 흔들리고 달러가 흔들리면 미국 패권이 흔들린다. 그리고 이란은 바로 그 석유를 흔들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동시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석유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79년 11월 미국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계가 숨죽이며 444일을 지켜본 인질 사건,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음모를 지금부터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5장 인질 사건과 444일의 굴욕 자존심이 꺾인 제국. 1979년 11월 4일 오전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정문 앞 미국의 죽음을 외치는 수백 명의 이란 학생들이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미처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불과 수시간 만에 대사관 전체가 점거됐습니다.
외교관 52명을 포함한 66명의 미국인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심장이 찔린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직접적 계기는 미국이 퇴위한 팔라비 국왕을 이번 치료 명목으로 입국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정부는 미국이 국왕을 망명시키고 또다시 쿠데타를 기도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953년에 악몽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카터 행정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새 정권은 단호했습니다. 팔라비 국왕을 돌려보내라. 미국이 빼앗아 간 이란 자산을 반환하라. 미국이 1953년 쿠데타를 공식 사과하라. 카터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1980년 4월 24일 카터는 결단을 내립니다. 군사 구출 작전, 이른바 독수리 발톱 작전을 승인한 것입니다. 8대의 헬기가 이란 사막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헬기 기계 결함, 모래 폭풍, 그리고 충돌 사고로 8명의 미군이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헬기를 버리고 철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됐습니다. 이란은 이 장면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이란의 사막에서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카터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1980년 11월 대선에서 카터는 로널드 레이건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합니다. 역사가들은 인질 사건이 카터 낙선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역사적 주장이 있습니다.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 의혹입니다. 레이건 선거 캠프가 이란과 비밀 협상을 벌여 자신이 당선될 때까지 인질을 석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이란에 무기를 공급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실제로 인질들은 레이건 취임 직후 석방됐습니다. 정확히는 레이건이 취임 선서를 마친 지 불과 몇 분 만에. 이 의혹은 완전히 증명되지도 완전히 부정되지도 않은 채 역사의 그늘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국은 이란에 비밀리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콘트라 사건의 시작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악의 이란에 제재를 가하면서 비밀리에는 이란에 무기를 파는 미국. 이 이중성이야말로 미이란 관계의 본질이었습니다. 444일의 인질 사건은 단순히 외교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제국적 자존심에 새겨진 깊은 상처였고, 이 상처는 이후 40년간 미국의 이란 정책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인질 사건으로 대미 감정이 폭발한 이란. 그리고 이란에 타격을 주고 싶은 미국. 그 순간 미국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라는 이름의 카드를. 하지만 그 카드는 이후 미국의 손을 물어뜯게 됩니다. 6장. 이라크 이란 전쟁 미국이 키운 괴물들의 싸움. 1980년 9월 22일 새벽. 이라크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침범해 여러 공군기지를 폭격했습니다. 동시에 이라크 지상군이 이란 영토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한 것입니다. 사담은 여러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영토 분쟁, 아랍페르시아 민족 갈등, 이란 혁명의 이라크 내 확산 우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서방의 암묵적 지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 싸우면 두 나라 모두 약해질 것이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확산되지 못할 것이고 호메이니 정권은 내부에서 붕괴될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에 위성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란군의 움직임, 방어 배치, 군사시설 위치를 사담 후세인에게 넘겨줬습니다. 또한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유럽과 서방 기업들도 이라크에 무기와 이중용도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이란군에 대해 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1983년 도널드 럼즈펠드 훗날 이라크 전쟁을 주도하는 그 럼즈펠드는 미국의 특사 자격으로 바그다드를 방문해 사담 후세인과 악수했습니다. 화학무기 사용 시점 전후였습니다. 이 사진은 나중에 미국의 가장 뼈아픈 아이러니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전쟁은 8년간 계속됐습니다. 희생자는 양측 합쳐 최소 5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란의 젊은 세대 전체가 이 전쟁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 이슬람 혁명 정권이 강화됐습니다. 외부에 적이 있을 때 내부는 단결한다는 논리로 호메이니 정권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란인들에게 이 전쟁은 사담 후세인과 미국의 연합 공격에 맞서 싸운 성전 지하드로 기억됩니다. 이라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 후 막대한 부채를 진 사담은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1991년 걸프전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2003년 미국은 다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을 끌어내립니다. 미국이 키운 괴물이 결국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오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단련된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전쟁을 통해 막강한 전투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들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하며 저항의 축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이용해 이란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란은 더 강해졌고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중동에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오판이 중동을 영원한 전쟁터로 만든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이란은 살아남았고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으며 중동 전역에 영향력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측이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이름은 JCPOA. 마지막 화해의 기회였습니다. 과연 그것은 성공했을까요? 제3막 현재의 비극 마지막 퍼즐 MEAD와 호르무즈 7장 오바마의 악수와 트럼프의 발차기 JCPOA의 탄생과 붕괴 2015년 7월 14일 오전 오스트리아 빈의 코버그 팔레스 호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 세계 강대국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8개월에 걸친 마라톤 협상의 끝에 마침내 합의문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름하여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 그 대가로 미국과 서방은 이란에 대한 핵 관련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된 이란 자산을 반환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역사적 합의라고 불렀습니다.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 말했습니다. 이란의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서방과의 화해를 환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제재 해제로 이란의 석유 수출이 재개되면서 글로벌 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2016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앞다투어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에어버스는 항공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르노와 PSA 푸조 시트로앵은 자동차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란은 서서히 국제사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JCPOA를 최악의 협상, 역사상 가장 나쁜 계약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8일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JCPOA는 이란의 핵 능력을 영구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핵심 제한 조항에는 일몰 조항이 있어 10년에서 15년 후엔 사라진다. 둘째, JCPOA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지 않는다. 셋째, JCPOA는 이란이 중동에서 벌이는 테러 지원 활동을 막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비판에 일리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하지 않은 합의를 깨는 것이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내는가, 아니면 더 큰 위기를 부르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후자였습니다. 미국이 탈퇴하자 이란은 핵활동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이고 원심 분리기술을 늘렸습니다. IAEA 사찰관들의 접근도 제한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JCPOA 한도의 수십 배에 달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 복귀를 시도했지만 너무 많은 불신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미국이 합의를 깼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제재 해제를 받아야 한다. 이란이 먼저 양보하는 일은 없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는데 그것을 쌓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이란 사이의 신뢰는 이미 몇 번이나 박살났습니다. 1953년, 1979년, 그리고 2018년. 협상의 문이 닫히자 남은 것은 미사일 뿐이었습니다. JCPOA가 무너지고 핵 프로그램이 재개된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된 2024년, 2025년. 마침내 2026년 미국은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공습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8장 2026년에 보복 미국이 쏜 마지막 화살의 진짜 관역. 2026년 미국의 전략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의 핵시설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진짜 이란을 무너뜨리려는 것일까요? 대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란은 8,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산악 지형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영토, 분산지하화된 핵시설, 40년간 경제 제재를 버텨온 자립 경제, 그리고 전 중동에 촘촘히 심어놓은 친이란 민병대 네트워크. 이란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습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란의 핵 능력을 일시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핵시설을 파괴해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는 시간을 35년 늦추는 것. 이것만으로도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한 전략적 이익입니다. 둘째, 이란에 대한 억지력을 재확립하는 것입니다. 2024년, 2025년 이란의 이스라엘 직접 공격으로 레드라인이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응징하지 않으면 억지력이 사라집니다. 이란뿐 아니라 북한, 러시아, 중국에게도 미국의 경고는 허언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중동 엑시트 전략의 마지막 정지 작업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큰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의 전략적 재집중을 추구합니다. 그 재집중의 방향은 중동에서 인도 태평양으로입니다. 중국이라는 진짜 경쟁자에 집중하기 위해 중동이라는 지정학적 수렁에서 발을 빼야 합니다. 하지만 발을 빼려면 먼저 중동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미국 없이도 굴러가는 안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구조의 이름이 바로 MEAD 혹은 중동판 나토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축으로 UAE, 바레인, 요르단 등 아랍 국가들을 묶어 공동 방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방위망이 완성되면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동의 대규모 군사력을 주둔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손을 잡으려면 이란이라는 공동의 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실질적인 위협임을 증명하려면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거의 다 만들었지만 타격당한 나라로 규정되면 주변 아랍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위망 참여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이란 공습은 이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위협을 이용해 중동의 새로운 안보 질서를 짜는 마지막 수순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70년간 미국이 짜온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기물입니다. 그것도 과거 미국이 손수 키워준 기물이. 이것이 바로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우정의 미사일의 진해입니다. 70년 전 미국이 심어준 핵기술, 70년 전 미국이 무너뜨린 민주주의, 70년 전 미국이 키운 독재자의 유산.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미사일이 된 것입니다.
미국은 결국 자기가 만든 것에 미사일을 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국이 중동을 떠난 뒤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석유를 100% 수입하는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아우트로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까지 3막 9장에 걸쳐 미-이란 70년 전쟁의 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1950년대 미국이 이란의 핵 기술을 가르쳐줄 때 그들은 이 씨앗이 70년 후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 예상했을까요? 1953년 민주주의를 짓밟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것이 이슬람 혁명의 씨앗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사담 후세인을 이용해 이란을 공격했을 때 그 괴물이 나중에 자신을 향해 돌아올 것을 상상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단기 이익을 위해 장기 원칙을 버리는 자들에게 혹독한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청구서의 최종 수치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시스템은 하메네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살아 있습니다. 친이란 민병대 네트워크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전역에 살아 있습니다. 이란의 핵 기술은 지하 깊은 곳에 다음 세대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란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지독한 방식으로 복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이버 공격, 핵 프로그램 재건,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의 더 깊은 연대. 여기서 우리 한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석유의 100%를 수입합니다. 그 석유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옵니다. 이 해협이 막히거나 이 지역의 불안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에너지 가격 충격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의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손을 떼고 인도 태평양에 집중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미군 주둔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달러의 힘이 약해지고 석유 결제 통화가 다변화되고 중국의 위안화 영향력이 커지는 세계에서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국제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금, 여러분의 주식, 여러분의 부동산, 여러분의 노후. 자금 모두가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의 파도 위에 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은 반복 속에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지도 한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이 중동을 떠난 빈자리를 중국이 어떻게 채우려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어떤 의미인지를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와 동시에 관계를 강화하는 이유. 그 소름 끼치는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